지금 여러분 중에 금이나 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지난 3주 동안 금은 14%, 은은 무려 28%나 빠졌습니다. 그것도 이란과의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말이죠. 전쟁이 났는데 안전자산이 폭락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저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제대로 해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35년 동안 월스트리트와 한국 금융시장을 넘나들면서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금이 떨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숫자들, 금 마이너스 14, 은 마이너스 28, GDX 마이너스 37, 1.5, 은 사상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4%, 이 숫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무조건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데이터로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3월 20일 기준입니다. 금은 현재 온스당 4,645달러 정도 되는데요. 사상 최고가가 1월 25일에 5,595달러였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약 17% 빠진 겁니다. 은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66달러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불과 한 달 전에 120달러를 찍었는데 이와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마이너스 44%죠. 광산주 ETF인 GDX는 52주 고점 대비해서 25에서 31%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구리는 1월 말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3월 한 달에만 11%만 빠지면서 올해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이 은의 낙폭이 금보다 거의 한 3배 정도에 이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금과 은은 같은 귀금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이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왜 금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금이 왜 떨어졌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레이어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낙폭이 증폭된 겁니다. 레이어 1은 매크로 압력입니다. 금리 환경이 변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살아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레이어 2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모르면 금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간 금을 올린 진짜 동력은 공포가 아니라 무역 흑자국들의 준비자산 재편이었습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무역 흑자국들이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이 나라들의 수출 수입이 급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을 살 여유가 없어진 거죠. 더 나아가서 보유한 금을 팔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수급 요인입니다. 헤지 펀드들이 금매수 포지션을 빠르게 줄이고 있고 레버리지 상품들 간의 강제 청산이 일어나면서 하락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핵심은 지금 금이 떨어지는 이유는 전쟁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금을 사던 나라들이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3월 18일, 그러니까 엊그제 연준이 FOMC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도 새벽에 발표를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는 예상대로 3.5에서 3.75 사이에서 동결됐습니다. 이것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른바 점도표라는 데이터인데요. 점도표라는 것은 연준 위원 19명이 올해 금리가 어디에 있을 것 같다고 익명으로 점을 친 겁니다. 이것을 연준 내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중앙값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올해 한 번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앙값은 변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더 적은 인하폭으로
의미 있는 그 움직임이 있었다. 그 4명 내지 5명이 두 번에서 한 명으로 한 번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겉으로는 월에 한 번 내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예 안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겁니다. 19명 중 그 14명이 올해 한 번 이하로 그 내릴 거라고 봤습니다. 아예 안 내린다는 사람도 7명이나 됐습니다. 경제 전망도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PC 인플레이션입니다. 12월에는 2.4%를 전망했는데 이번에는 2.7%로 그 지난번보다 0.3% 올렸고요. 그리고 연준의 목표가 2%니까 목표가보다 0.7%나 웃돌게 된 겁니다. 왜 이게 금이 그 나쁘냐면 금은 그 이자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나 예금으로 돈을 옮기게 됩니다.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든 거죠. 결국 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OMC 점도표는 그 숫자보다 방향을 봐야 합니다. 숫자는 유지됐지만 방향은 매파 쪽으로 기울은 것입니다. 이웃님들 이제 그 가장 그 불편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불편하실 수 있는 데이터지만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그 투자자를 그 보호하는 것입니다. BIS, 즉 국제결제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금 ETF에 순매수한 금액이 무려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6개월 사이에 3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그 기관 투자가는 10억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 90조 원을 사들이는 동안 전문기관들은 조용히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아무 이유 없이 팔까요? 그 기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불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시장의 그 레버리지 구조도 10년 전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금과 관련된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약 300개에 달합니다. 10년 전에는 몇 개 없었거든요. 이 레버리지 상품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또 팔고 이 악순환이 하락을 그 증폭시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그 특정 자산에 최대로 열기를 올리는 시점이 사이클의 후반부와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이게 단정이 아니라 경계해야 될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사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사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의 움직임과 레버리지 규모를 항상 함께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은 이야기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금과 은을 같은 자산으로 보시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그 위험한 착각입니다. 은 수요의 절반이 그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의료기기와 같은 산업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 은은 안전자산 하락에 산업 수요 감소까지 이중으로 맞는 겁니다. 금보다 훨씬 더 맞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주리아 캐피탈 분석에 따르면 지금 그 은의 15일 낙폭이 1975년 이후 역사상 그 단 두 번의 사례만 필적하는 극단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 1980년입니다. 이때는 그 이른바 헌트 브라더스 사건이라고 두 형제가 은을 매집하다가 망하면서 버블이 터졌습니다. 이후 은은 장기 하락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메이저 피크 정점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그 코로나 패닉 때입니다. 모두가 그 공황 상태에서 팔았을 때 이후 은은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그 메이저 바텀 신호였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2026년은 1980년의 그 정점인가요? 아니면 2020년의 바닥과 유사한 건가요? 저는 일단 그 바텀 그 논거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은 공급은 구조적으로 타이트합니다. 새로운 그 대형 광산 발견이 거의 없고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산업 관련 전체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1%입니다. 적은 돈이 들어와도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에도 공급 부족, 구조적 수요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점이었습니다. 구조가 좋다는 것과 지금 당장 오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은은 지금 50년 역사상 극단적 매도 구간에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바텀 논고가 우세하지만 단기 추락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됩니다. 자, 이제 공포심을 조금 진정시킬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종종 비슷한 리듬을 탑니다. 1974년에 금은 무려 47%나 폭락을 했습니다. 광산주는 55에서 60%나 빠졌습니다. 당시 언론은 금 불마켓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금은 온스당 8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1247%나 상승한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GDX가 무려 70%나 빠졌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시기입니다. 그 공포가 어땠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후 금은 19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016년, 2018년, 2020년 코로나, 2022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DX는 30에서 45% 조정을 받고 그때마다 불마켓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GDX의 고점 대비 낙폭은 31.5%입니다. 이것은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불마켓에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단지 저는 무조건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과거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금을 사던 나라들의 사정이 조금은 달라졌고 레버리지 규모도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논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불마켓의 30 내지 45% 조정은 역사적 평균 범위입니다. 패닉이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 됩니다. 이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바닥을 모릅니다. 40년 경력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 이것이 바닥 맞추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투자 원칙을 세워두면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1 반등 재개입니다. 언제 이게 현실화될까요? 유가가 안정되고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때일 겁니다. 이런 신호가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금이 먼저 반응을 하고 은이 아마 뒤따라 크게 오를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달러 인덱스가 하락 전환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그리고 다음번 FOMC에서 파월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나리오 2는 횡보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연준이 계속 동결을 유지하면 금은 4,200에서 4,80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3, 추가 하락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인데요.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걸프 산유국들이 실제로 금 보유량을 팔기 시작한다면 금은 3,8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주 체크해야 될 지표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유가, 달러, 10년물 금리, 그리고 걸프국들의 외환보유고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고 미리 정한 트리거 조건이 충족될 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시나리오 기반 접근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 이제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입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A형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일찌감치 들어오셔서 아직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죠. B형은 최근 고점에 들어와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C형은 아직 진입하지 않으셨고 지금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A형 같은 경우는 반등이 재개된다면 보유를 유지하시고 반등 초기에
서둘러 팔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 비중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횡보나 추가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포지션의 20 내지 30%를 현금화하는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비용 손실 보유자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 반등이 온다면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반드시 레버리지를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손절이 물타기보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손실 포지션을 무한정 들고 가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닙니다. C형 미진입자분들은 사실 지금 가장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반등 신호가 확인이 되면 목표 포지션의 30에서 40%만 먼저 진입하고 나머지는 추세를 보면서 나눠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금지, 분할 매수, 귀금속은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그리고 트리거에 기반한 행동, 사주마다 재평가하는 것.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귀금속 투자에서 대부분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 항상 나의 상황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남들이 사니까 불안하니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시장을 봐왔습니다. IMF 위기,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등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뿌리 깊은 나무는 살아남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뿌리 깊은 나무만 남습니다. 지금 귀금속의 구조적 론거,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탈달러와 중앙은행들의 급매입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JP모건은 올해 금 목표가를 6,300달러로 보고 있고 도이체방크는 6,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이란 전쟁 이전에 나온 겁니다. 구조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수학기가 아니라 파종기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수익을 만듭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서리가 내렸다고 씨앗을 다시 파내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것.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손해보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귀금속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